시찰단이 일본에 나흘 일정으로 방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세부 사항은 결론 내지 못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로비 의혹에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드롭 방식의 무상 지급 보도를 겨냥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게 명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헤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씨가 보석금 5억 8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석 신청 전 38억 원어치 가상화폐 인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 버스 전용 차로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몰리면서 매일 저녁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걷는 게 더 빠를 정도라는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서너 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회의가 장장 12시간이 걸려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과연 안전한지 살펴보려는 일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한국 시찰단이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데는 합의했고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찰단 파견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이견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윤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회의는 새벽 2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외교부는 시찰단의 파견 일정, 시찰 항목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시찰단 방일 일정을 나흘로 하는 데에만 합의에 이른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일본은 하루나 이틀 정도로 방일 일정을 잡자고 했지만 이는 너무 짧다는 우리 측 입장에 따라 나흘로 합의한 것이라며 여러 준비 과정을 고려해 방일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찰단 규모는 20명 정도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부 기구 위주로 구성된 미국이나 대만보다 전문가 중심의 한국 시찰단이 더욱 효과적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찰단의 활동 범위를 놓고선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과 평가나 검증은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장급 협의를 설명회라고 부르며 오염수 방류를 협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주권 행위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류 정당성만 더해주는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라고 했고 여당은 비과학적 반일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마라톤 협의 끝에 한국 시찰단이 나흘 일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는 방류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공사가 한창인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지난달 1km의 해저터널 굴착 작업이 끝났고 다음 달 말 배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 이르면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また ALPS 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については本年春から夏頃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のスケジュールに変更はありません. 방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은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구입을 망설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日本人だけじゃなくて世界中の人がそれを食べるわけですからね。だからそれは体に良くない。 일각에선 방류가 최선이 아니라며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コンクリートのピットを掘ってそこに汚染水をモルタル化したものを入れていくと時間が経つと固まりますんでもう動かなくなるわけです。だから海洋に放出することは絶対ありえない。
일본 최대 어업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지난달 방류 절대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직격탄을 맞게 된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지역 명성을 깎아내린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관계 개선에 나선 한국뿐 아니라 국내 민심도 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코인 보유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코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반응인데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태의 심각성과는 많이 동떨어진 인식으로 보입니다. 정작 의정 활동 중에 거래를 해온 사실이나 구체적인 자금 경로와 같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오전 SNS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코인을 무상지급 로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고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뒤 말을 아껴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김 의원이 코인 업계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를 갖다가 아직 파악하기에 시간이 이릅니다. 그 자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도 수시로 가상화폐를 거래해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 현안 보고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코인 거래를 한 기록이 드러났지만 김 의원은 휴게실과 화장실에서 거래한 것이라고 주위에 해명하며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년여간 40종이 넘는 중소규모 코인을 거래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에 적지 않은 돈이 흘러들어간 만큼 다수 전문가들은 단순 투자를 넘어 코인 업계와 깊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논란입니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투자에 대해 관심이 큰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 기류까지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8일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실명 인증된 계좌로만 거래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사설거래소 이용 기록이 남아있다고 반박합니다. 2년 동안 3천 건 넘게 거래가 이뤄졌고 비상장 코인 거래를 직접 중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 소유로 보이는 코인 지갑이 특정된 뒤 김 의원의 해명에 재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층의 반감은 지지율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19%, 30대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는데 직전주 조사 때보다 각각 12%포인트, 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당 자체 진상조사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내일 의원총회로 예정된 가운데 당내에서는 중징계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 재벌이라 부르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즉각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고 코인 척척 박사의 투기백서가 나올 정도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의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코인 의혹이 일주일 넘게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이 공개되는 정치인에게 그렇게 거액의 코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기 때문이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국회의원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어떤 재산까지 공개를 해야 합니까?
네, 일단 공직자윤리법에는 건물, 토지,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보석과 각종 회원권도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재산권도 대상입니다. 네. 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고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재산 은닉에 악용될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김 의원도 이를 근거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산을 신고했고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년 전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예금의 일부로 본 겁니다. 국회 사무처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 자산 공개를 권유했고 실제로 일부 공직자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박범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배우자 보유 현금 자산이 150만 원 줄었는데 가상화폐 가격 변동을 사유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말 그대로 권유 수준이고 김 의원처럼 신고를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를 재산 신고 대상에 넣는 법안이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입법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2018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금,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선 결국 이번 김남국 사태는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럼 가상화폐만 이제 재산 신고 대상에 넣으면 허점이 사라지게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국내 주식은 대부분 매각하고 해외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 심사 때문인데요. 국내 주식은 3천만 원 이상 보유하면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서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 시스템을 보면 해외 주식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백지 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또한 2년 넘게 국회 심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 가상화폐 같은 또 다른 공직자 재산 공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결국에 정치인들과 관련된 법안은 미루다가 이런 큰 사태가 생길 때 부랴부랴 처리하는 모습이 되풀이되는데 참 씁쓸합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장을 지탱하는 철근이 설계와는 다르게 빠졌고 이렇게 철근이 누락된 게 30여 곳이 됐습니다. 불안한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공터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부시시고 몇 마리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신축 공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사고 당시엔 설계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최근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시키고 가리기에 급급했고 저희는 전혀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고요. 설계와 다르게 천장을 지탱하는 연결 철근을 누락한 건데 GS건설 자체 조사 결과 붕괴 지하 주차장에는 연결 철근이 누락된 곳이 30군데가 더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철근 누락에 대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하 주차장 전체로 보면 더 수장이 많아지겠죠. 작업자들이나 또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감리가 인식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와 문제없이 전면 재시공할 것을 요구한다. 시행사인 LH는 국토부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하는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 버스 전용 차로가 매일 저녁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려고 만든 전용 차로가 오히려 꽉 막히다 보니 버스보다 걷는 게 더 빠를 정도라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장동욱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 강남역 일대 버스 전용 차로. 버스가 열차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신호등 녹색 불에도 옴짝달싹 못합니다. 매일 퇴근 시간마다 전용 차로 체증이 반복되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던 적도 있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죠. 전용차로 버스를 타는 게 걷는 것보다 느릴 정도. 저희는 지금 이 저녁 퇴근길 신사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자들이 나눠서 직접 한 명은 버스로, 한 명은 도보로 강남역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스 세정거장 거리로 오는데 약 30분이 걸렸는데요. 걸어간 기자보다도 버스가 느렸던 셈입니다. 버스가 안 빠지니까 여기서 또 끼어들죠. 경기도 뭐다 사범대도. 강남역 일대 버스 전용차로 대혼란이 빚어진 건 지난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승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강남역으로 연결되는 버스 배차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저는 버스를 잘 안 탑니다. 그래서 그 입석 금지가 생기고 나서 뭐 따릉이를 타겠죠, 차라리. 서울시는 경기도와 국토부가 도심 연결 노선 추가를 요구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강남에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씨가 보석금 5억여 원을 내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보석을 신청하기 전에는 가상화폐 38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는데 ova lice saslušano u ekstradicionom postupku i kada će biti saslušano povodom ekstradicionog pritvora odlučit će Viši sud u Podgorici, naravno imajući u vidu dinamiku i tok postupka koji je trenutno pred osnovnim sudom u Podgorici.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이 권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석금은 40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현지 거주지인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고 재판에도 계속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위조 여권을 쓴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11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 씨는 재판에 출석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 신청 당시 몬테네그로 검찰은 보석금이 적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권 씨는 보석 신청 전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권 씨가 현금화한 가상화폐는 돈 38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포털에서 눈에 많이 띄던 이 실시간 검색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검색되는 단어를 순위로 매겨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이 정보 조작 같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폐지가 됐죠. 그런데 이 실검 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화면 오른쪽에 뉴진스 다니엘 인어공주, 허윤진 팬사인회 불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다음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투데이 버블입니다. 네이버도 트렌드 토픽이란 이름의 비슷한 서비스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네이버나 이 카카오도 생성 AI에 기반한 검색 엔진을 갖다 내놓겠다는 거고요.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이들 서비스는 특정 기간 동안 블로그, 뉴스 등에 많이 언급된 단어를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이른바 유사 실검의 부활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실검은 태풍과 지진 등 재난 정보를 빠르게 알리는 공익적 성격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여론 조작과 광고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해 네이버는 2년 전, 카카오는 3년 전에 실검을 폐지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측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논쟁적 성격이 있는 분야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하루 동안 추출하는 만큼 조작 가능성을 없앴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검색값을 활용하지 않아 실검과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키워드 추천 서비스가 실검의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포털 업체들이 도입하려는 키워드 추천 서비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생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검이 어떻게 악용돼 왔는지 계속해서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지난 2019년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올랐던 키워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 포털 검색창에 입력한 결과인데 정치적 다툼의 장이 포털 검색창에서 펼쳐진 겁니다. 특정 상품 마케팅 수법으로 악용되거나 연예인 팬들 사이에서도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실검에 올리는 이른바 총공도 유행했습니다. 당시 포털 이용자 70%는 실검을 확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검 조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실검 유사 서비스 등장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불행하게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는 선입견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포털 업체는 과거 논란이었던 실검 서비스의 부활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지만 전문가들은 추천 알고리즘이 분석될 경우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예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거래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모두 12건. 2019년 분양 이후 거래된 양에 비해 4배 늘었습니다. 입주 다가오고 사전 점검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물건들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문의를 많이 오세요. 서울 전체 아파트 분양 입주권 거래 건수 역시 지난 3월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서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단지는 16곳, 11,000가구가 넘습니다. 문제는 분양권 거래가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5년에 달하는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유입니다. 팔아버렸는데 실거주해야 된다? 그건 안 맞잖아요. 아예 못 팔게 했으면 모르는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매 제한 완화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미국에는 최고 명문 하버드보다 입학이 힘들다는 대학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찾는 인재를 길러낸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한 태제대학교가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인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의 태제대학교.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 강의실에 책걸상 대신 큰 스크린과 방송 장치가 준비돼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1%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제대는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없이 세계를 돌며 과제를 한 후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는데 구글이나 애플 등의 인재를 배출하면서 200명 모집에 2만여 명이 지원하는 명문으로 성장했습니다. But it's nice to be able to see everybody and their reactions to what's being talked about in class. 태제대도 첫 해 신입생 200명을 선발해 20명 이하의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3학기 이후 세계 도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신선한 시도란 평가인데 학력 인구 감소 속에 우수한 학생을 얼마나 모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의 단순한 변화만 가지고서 상위권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수험생들을 좀 선호도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연간 900만 원 수준의 등록금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태제대는 소득 80% 이하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면서 다음 달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요즘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둥이 아이들과 부모까지 1,9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부모들은 매일같이 다투고 말썽 부리는 다둥이 육아가 정말 하루도 쉬운 날이 없다면서도 덕분에 행복하다고도 말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옷도 얼굴도 모두 똑같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사랑해요. 서울대병원을 거쳐 태어난 쌍둥이 가정 1,9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험관하기 등 시술 덕에 출산한 아이와 부모가 모여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태우, 태운, 태강 8살 새 쌍둥이는 같은 날 10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생일이 언제야? 6월 30일. 새 쌍둥이 공주님은 난임으로 고생한 엄마 아빠가 2번의 시술 끝에 얻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요. 점점 커가는 거 보는 게. 난임 시술 등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매년 태어나는 다둥이는 13,000명이 넘는데 21만 출생아 중 5%에 달합니다. 다둥이를 무사히 받아낸 의료진은 무럭무럭 자란 모습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410g으로 낳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든지 이런 애들을 직접 보면서 인구 절벽 시대 시끌벅적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에 어른들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백억송이의 꽃길이 이어진 봄꽃 명소에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포근하다가 월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반짝 찾아온다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장성 황룡강 일대가 알록달록하게 물들었습니다. 꽃 양귀비와 일일초 등 봄꽃이 강변 4km 구간을 수놓으며 장관을 이룹니다. 강 물도 지금 많고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 꽃을 다양한 종류로 되게 많이 심어놔가지고 인생샷 건지기도 너무 좋고. 황룡강 십리꽃길에 핀 봄꽃 백옥송이 사이를 거닐다 보면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되게 형형색색이라서 걸으면서 뭔가 힘들다 이런 생각은 더 안 든 것 같아요. 걸으면서 더 기분도 좋고. 분홍빛 작약꽃이 한방눈처럼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촉촉히 내린 가랑비에 젖은 꽃망울이 봄의 운치를 더합니다. 5월에 작약이 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색깔도 너무 알록달록하니 예쁘고. 오늘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며 전국의 봄나들이 명소마다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월요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는 한여름 날씨는 수요일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미국 텍사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인 가족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교민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며 이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총격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 8명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한인 부부와 함께 희생된 3살 아들 곁에는 넋을 위로하는 인형들이 쌓였습니다. He loved elephants. He was sweet and smart and he was so cute. 한인 가족 3명의 장례는 댈러스 인근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추모 홈페이지에는 사흘 동안 25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교민 1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댈러스 한인 사회에선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저희 한인 사회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규제가 강화돼야 되지 않나. 미 전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총기에 숨진 사망자는 48,830명. 한 해 교통사고 사망 인원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총기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Why do these people who sit in power sit there and do absolutely nothing while our children are slaughtered? 지금도 미 의회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년 대선에서 총기 규제 강화 의제가 경합주의 표심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이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협치 관련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은 한일 관계에 남은 물잔 절반은 국회가 채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난 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몇 년이나 계셨죠? 있었죠. 늦때가 좋고 가을이 좋고 겨울 눈 왔을 때가 좋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메뉴이기도 했던 화합을 상징하는 구절판과 탕평채 등이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장단에게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개선이 미래 세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하자 김진표 의장은 진정성 있는 국회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한미 한일 의원연맹을 통해 물컵의 나머지 반잔은 저희가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 개선에 공헌한 일본 정치인을 거명하며 훈장 수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이달 말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단을 대통령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보다 박광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는 모양새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가난한 코인 큰 손입니다. 예.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동안 가난하다 힘들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청년층에서 반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김 의원은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유튜브에 출연해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라면을 뭐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네,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이 후원금 모금 성과도 꽤 좋았는데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엔 48시간 만에 2,200명에게 후원금을 받았고요. 당선 이후에도 꾸준하게 정치 후원금에 대한 읍소 메시지를 이어왔습니다. 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린다, 운동화를 신고 본회의에 간다, 이 메모리폼 매트리스로 회관에 산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매년 새해마다 정치 후원금 계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애 꿀팁을 올린 후에 마지막에 이 후원금을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당시 이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는 취지로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혀 화제가 될 줄 몰랐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혹자는 이걸 가난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던데 근데 저런 말을 할 때도 코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이 2021년 1월 이전에는 이 공개된 지갑이 형성되기 전이라서 이 정확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김 의원 스스로 2016년부터 코인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이렇게 밝힌 만큼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했던 2019년에도 어느 정도 투자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설명드린 정치 후원금 계좌를 홍보했던 2021년 초에는요. 한 코인으로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불린 정황이 나왔고요. 특히 60억 원거래한 코인 보유 논란이 됐던 이 위믹스 코인을 집중적으로 거래했던 시기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인데 그 시기에도 이 구멍난 운동화를 보여주거나 이 후원금 계좌를 홍보해 왔습니다.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희 죄송해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이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가난한 코인 큰 손의 느낌표는 작전 주는 손절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정계 입문 당시에는 나름 청년 정치 우량주로 이 야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김 의원이 이번 코인 사태로 오히려 작전주에 가까운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당내에선 이 손절매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인데 내일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출마의 자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조국 부녀 중 한 명은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군부를 뗐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마는 본인 자유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집토끼를 뭉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거예요.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와 딸이 함께 출마를 하는 것도 자유고 또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네, 이 조 전 장관은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이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단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형량입니다. 또 딸 조민 씨도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에 이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입건을 했는데 이 정무적 판단 등으로 아직까지 미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마가 가능한 겁니까? 네, 최근 민주당이 차기 총선 공천 룰을 개정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재명 방탄 룰로 비판받았던 조항인데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이 부적격 처리하던 조항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 모호하게 바꾸면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지 않는 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구제 카드가 주어진 셈입니다. 다만 이 민주당에선 오히려 중대한 비리라고 이렇게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1, 2심 유죄 여부를 떠나 부적격 사유에 따라선 심사 대상이 오히려 강화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사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조국 전 장관은요, 최근 법학 이론책을 내고 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땅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이 출마설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답변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딸 조민 씨도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진 않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출마설을 일축하긴 했는데 어제 유튜브를 새로 개설하면서 이 영상 일기 같은 메시지를 예고해서 출마설이 당분간은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저 오겹살 좋아하고 그다음에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해요. 영상 일기 같은 거를 남기면은 제가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 당내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동안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습니까? 아직도 못 건너고 원자로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재판에 집중해갖고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좀 우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조국 출마의 자유의 느낌표는 내로남불도 자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에게는 출마의 자유를 말하고 이 설화 논란으로 공천 배제 중징계를 받은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눈치 본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친문 진영의 논리를 과연 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륙에 계신 분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나 혹시 당황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앞으로 약 2시간 전후까지도 해당 지역들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서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짙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 장시간 외출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지역들 확인해 주시고요. 아침에 서울과 청주, 대구가 13도로 출발했다가 낮 기온 대구가 27도, 청주 26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다음 주는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